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연구하고 항상 공부하는 진짜 중국어 HSK 선생님 진준입니다. 어느새 1월 시험도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잘 하셨는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 전에 볼 수 있는 영상 4급 쓰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제일 첫 번째, 동사 뒤에 또 동사가 출제가 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HSK 쓰기를 할 때 동사를 찾아서 혹은 형용사를 찾아서 문장의 수로로 만들라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사가 하나가 아니고요. 문장 속에서 쓰이는 단어가 동사 2개가 보일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비법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헷갈리는 기본 구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기본기는 탄탄해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를 하겠지만 시험에 갔을 때 기본기에 대한 뭔가 부족점으로 인해서 시험에서 점수를 깎이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완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4급 쓰기에서 제일 마지막 파트인 장문하기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좋은 장문을 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제일 첫 번째, 동사 뒤에 또 동사가, 즉 한 문장에서 동사가 2개가 나오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요, 이 단어들은 비록 자체가 동사가 맞지만 문장 속에서 쓰여야 되는 뒤에 있는 수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시험 가기 전에 외워두셔도 좋고요. 지금 잠깐 캡처해 두셔서 두고 보셔도 좋습니다. 보신다면 첫 번째, 认为, 두 번째, 觉得, 그 다음, 打算,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准备, 또 决定, 感到, 表示, 마지막 考虑와 같은 단어들은 우리 단어장이거나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 동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을 때 대부분은 직접 하는 행동이 아닌 머리거나 마음으로 하는 하나의 추상적인 혹은 행동이 아닌 동사들이라고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단어들 뒤에 또 다른 동사 혹은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출제가 되어서 이렇게 하다 혹은 이렇다고 여기다, 이렇다고 생각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단어들이 보였을 때는 또 다른 동사거나 수로로 될 만한 단어를 찾을 수가 있다. 수로가 뒤에 따로 있다. 얘네들은 그냥 앞에서 거들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2017년에 출제가 되었던 비슷한 문제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11월에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 단어 먼저 한번 쭉 살펴볼게요. 다 배웠던 쉬운 단어였죠. 女儿, 사람 단어입니다. 去国外, 외국으로 간다. 여기에 일단 동사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 旅行, 여행하다, 여행을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第, 어떤 단어 뒤에 쓰였을 때는 얘가 끝부분, 말단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打算下个月, 打算下个月. 아까 우리 외웠던 앞부분에서 나왔던 요 동사 打算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는 문장 속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뒤에서 또 다른 동사거나 행동을 찾을 수 있다. 수로는 뒤에 따로 있다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打算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잠깐 문장을 훑어봤을 때, 문제를 봤을 때 동사가 따로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去国外, 해외로 뭘 가다, 여행을 가다. 이 한 덩어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라는 실제로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때문에 요걸 제대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打算 어떤 행동이다. 그러면 打算 뒤에 부분에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해외 여행을 떠난다라는 표현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요 자리에다가 지금 내가 정리해둔 이 부분을 붙여주었을 때 이런 행동을 하고자 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정답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女儿打算下个月底去国外旅行. 딸아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간에 해외로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앞에 부분에서 요 부분과 구조를 설명하면서 빠뜨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힌트를 드렸긴 했지만 D라는 글자는 문장 속에서 아랫부분, 끝부분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시간의 표현과 함께 쓰였을 때는
이 부분의 제일 말단, 즉 下个月 하면 다음 달이잖아요. 다음 달 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달 말, 월, 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동 앞에 쓰여야 되는 시간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말에 여행을 갑니다라는 이 전체 행동을 방금 얘기했던 打算이라는 표현 뒤에 부분에 넣어주면 이렇게 할 예정이다. 打算이란 단어는 동사가 맞지만 거들 뿐이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출제가 되었던 유사한 문제입니다. 역시 단어 먼저 볼게요. 大家 모두가 同意你 여기에서는 同意라는 단어만 허락하다, 동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看法 관점 혹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파라는 글자가 우리 뭐 하는 방법, 법률 등 글자에 등 단어에 많이 출제가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유난히 명심을 해서 꼭 기억을 해줄게요. 요 단어, 요 글자. 그래서 칸파 하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라는 내 관점, 아이디어라는 표현이다. 뜨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수식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나 봐요. 그 다음 마지막에 表示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이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다는 것을 뜻한다. 혹은 이러한 뉘앙스 의미를 내비추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자마자 비록 동사가 맞지만 역시 거들 뿐이다. 뒤에 부분의 수로 부분은 따로 나와야 되는 거다. 때문에 이렇다고 의미를 내비추었습니다. 이렇다고 뜻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이어져야 될 수식 구조 아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뜨라는 단어는 앞에 부분에다가 수식어 바로 떠올라야 된다. 무엇에 혹은 누구에 혹은 또 어떤 거는 혹은 어찌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붙여주고 뒤에 부분에 명사 중심어를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表示라는 단어가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부분에 쓰일 동사 우리 아까 하나 더 찾아두었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동의하다, 허락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동의하다는 뒤에 부분에 동사로 쓰였으니까 무엇에 어떤 것을 동의하다라는 표현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을 동의한다? 칸파, 아이디어, 생각을 동의한다 이겁니다. 다들, 여러분들은, 모두들은 동의, 허락을 합니다. 어떤 것에? 당신의 아이디어에 동의를 한다고 뭘 했다? 表示, 앞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들뿐인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자세하게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表示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거들뿐인 동사다. 뒤에 부분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올 수가 있다. 어떻게? 同意你的看法, 동의한다, 看法, 아이디어에 그래서 모두들은 어떻게 얘기, 뜻을 내비추고 있습니까? 당신의 관점에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나오고요. 뒤에 또 동사가 나올 수가 있는 문장 유형, 있는 단어, 表示, 表示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건 아마 듣기를 하거나 혹은 또 독해 문장을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일 겁니다.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认为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앞에 부분에서도 내가 단어장을 한번 캡처해 볼게요 라고 했었던 부분에서도 저 단어가 보였었죠. 근데 이 认为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또 어떤 단어도 있었냐면 觉得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대체적인 의미만 보았을 때는요. 두 개가 다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라고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내가 실제 상황에서 말을 하거나 나중에 내가 직접 작문을 할 때 이 두 단어에 어떤 차이를 두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혹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위에 있는 认为라는 단어는 있죠. 강렬한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어필하고 싶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요. 라는 표현일 때는 认为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게 되겠고요. 두 번째에는 觉得라는 단어는 그만큼의 강렬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은 이러합니다. 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 생각을 내비추어서 얘기하는 단어일 뿐이에요. 때문에 이런 단어 뒤에는 또 다른 수로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나는 이러이러하다고 여깁니다. 나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认为가 보였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는 어떠한 동사거나 행동이 수로 부분이 다시 더 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단어를 역시 봐야죠. 教授, 교수님입니다. 太复杂了.
타이랑 르가 나왔을 때는요. 가운데에 등장하는 이 부분은 형용사로서 전체 문장의 형용사 수로로 쓰일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 지화라는 단어는 계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명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였네요.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지? 그렇지. 학생들의 라는 표현이잖아요. 여기 뒤에다가 바로 명사 하나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어줄 수가 있네요. 학생들의 学生的 뭡니까? 지화, 계획. 뒷부분에 있는 어떤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거구나. 太复杂了. 너무 복잡합니다. 요 한 덩어리가 수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수로 덩어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认为라는 단어 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았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라고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教授认为 교수님이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왔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로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학생들의 계획이 어떻다? 너무 복잡하다. 형용사 수로가 된 겁니다. 이렇게 认为, 아까 얘기했었던 打算, 또 表示와 같은 단어들이 문장 속에 출제가 되었을 때는요. 이 단어는 동사가 맞지만 앞에다가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들어가는 문장에 또 다른 동사거나 또 다른 수로 내용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걸 한번 강조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었던 거. 기본기, 분명히 기본기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조금 복잡하거나 혹은 한국어랑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누구보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가야지 시험에서 아무리 긴장하고 시간에 쫓기더라도 틀린 문제 혹은 오답률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한번 쭉 같이 볼까요? 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루였습니다. 길. 두 번째, 图书馆的, 图书馆的, 도서관의 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去, 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주고 다시 뒤로 넘어갈게요. 단어로. 去라는 단어는 가다라는 표현인데 특이하게 이런 단어들은 뒤에 부분에다가 어디에 장소에 관련한 목적어를 넣어서 이곳에 가다, 여기로 가다라는 표현으로 바로 붙여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덩어리, 今天特别, 今天特别, 한 덩어리지만 두 단어. 오늘 특별하다라고 해도 되고요. 오늘 뒤에 부분에 뭔가를 더 넣었을 때는요. 오늘 특별히 어떻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한번 볼까요? 시작. 뚜, 그렇지. 뚜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답답하다 혹은 꽉 막히다라고 쓰일 수가 있고요. 동사일 때는요. 막아버렸다라는 단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동사로 쓰일 때도 있다고요? 그럼 이 문장에서는 무엇으로 쓰였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잠깐만,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지? 特别. 왜냐? 特别는 특별히, 각별히 마치 우리가 배웠던 쉬운 단어 뭐가 있었습니까? 非常 이런 단어들처럼 문장 속에서 뒤에 부분에 형용사랑 붙여서 수로 부분이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기본 구조에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봐야 되는 거. 그래서 特别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어떻다라는 형용사가 하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에는 형용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기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가로막았다가 아니라 답답하다, 막히다라는 형용사, 즉 요 뒤에다가 쓰여야 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가 수로가 되었을 때는 뒤에 부분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뭐가 어때요? 명사를 하나 찾아서 주어 부분에 넣어줘야 되겠네요. 어디 있습니까? 뜨라는 힌트, 뒤에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명사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게임인 거예요. 순서만 제대로 단어를 제대로 보고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본문 보면서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얘기해 볼까요? 去图书馆的路. 요 부분에서 쓰인 요 단어입니다. 루입니다. 그러면 길인데 어떤 길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去图书馆이란 단어는 장소 부분에다가 쓰인 去 단어. 그래서 도서관으로 가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서관으로 가는 길 때문에 요 단어는 요 장소 부분에다가 붙여줘야 되는 거였죠. 이 길이 어떻다? 오늘 매우 막힙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今天特别堵. 때문에 特别라는 단어로부터 여기에서 도라는 수로를 찾았고요. 去라는 단어는 장소가 쓰인다라는 걸 보았을 때 이 단어 뒤에 쓰이며 그 다음에 이 단어가 해당하는 여기 뒤에 붙어야 되는 명사 루라는 단어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길이 매우 막힙니다 라는 뜻인데 어떤 길이? 오늘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 너무 막혀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서 보자마자 딱 알아채 이 단어 드디어 나왔다. 이 단어 내가 이제는 드디어 알아볼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거죠. 네, 우리가 이와 같은 유사한 유형, 같은 유형 한 범주에 속하는 단어 사급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4개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게 있었냐? 기본적인 의미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찌아오라는 단어. 뭔가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단어, 칭이라는 단어. 시켜줌을 의미했을 때 랑, 어떻게 하도록 만들다라는 지금 나와 있는 동사 시, 이렇게 4개. 그래서 教, 请, 让, 시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어떤 유형의 동사다? 사역동사다 이겁니다. 사역동사가 뭐냐? 시켜줌을 의미하는 동사였잖아요. 여기에서 주어 하나가 등장해서 이 사람은 혹은 이것은 사역동사 나왔기 때문에 시킵니다. 누구를 시킵니까? 얘를 시키는 거예요. 시켰기 때문에 뭘 하라고 시켰는지 또 다른 서술 부분이 하나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때문에 이런 문장을 문법적으로 겸허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기억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겸허문이라고 부르는 문장 유형이구나. 다만 이 겸허문에 사역동사가 등장했구나. 사역동사 教, 请, 让, 시가 보였을 때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누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구조를 보았을 때 시라는 단어 뒤에 지금 렌이라는 사람이라는 명사 하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이 공식과 같이 쓰여진 이 부분에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부분에다가 누가 이 사람한테 시켰는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 기타 단어를 볼게요. 愉快, 愉快, 즐겁다, 유쾌하다라는 사급 단어겠고요. 游戏, 游戏, 동사도 될 수 있고요. 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游戏는요. 게임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기에는 做游戏, 玩游戏, 기타 동사를 더 붙여주어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지 游戏 자체는 동사보다도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비율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더 가능하게 명사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겠고요. 能使人 요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마지막 心情, 心情, 기분, 마음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우리 무엇이 누군가를 어찌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뒤에 서술 구조가 하나 등장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동사는 어디에 있나요? 얘는 명사로도 많이 쓰인다면서. 근데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사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즐겁다, 기분이 좋다라는 이 형용사도 얘도 뭐가 될 수 있냐? 얘도 그렇죠. 수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고 했는데 자꾸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즐거워진다라는 단어를 신칭과 유이콰이라는 이 두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 쓰냐? 즐거운 기분, 기분을 즐거워지게 만든다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요걸 자꾸 바꿔서 뒤집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 위콰이 신칭, 위콰이 신칭 자꾸 이렇게 씁니다. 그게 아니고요. 먼저 어떻게 와야 되냐? 마음, 기분이라는 요 명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즐겁다라는 단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법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기초 수업으로 많이 따라 했었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祝你快乐生日가 아니었잖아요. 祝你 뭐였습니까? 生日快乐였습니다. 그렇죠. 생일이라는 이 명사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즐겁길 바랍니다라는 단어가 동반했습니다. 生日快乐, 生日快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기분이 즐겁다,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心情愉快, 心情愉快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요걸 또 헷갈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볼게요. 游戏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임으로써 게임은 만들어줍니다. 하여금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여기까지는 요 단어가 게임이 첫 번째 주어.
만들어줍니다. 누구를? 사람을. 사람을 어찌 만들어줍니까?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요 구조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기분이 좋다라고 할 때 위快 心情이 절대 아니다. 生日快乐를 생각해서 心情愉快, 心情愉快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방금 전달에 따끈따끈하게 12월에 출제가 되었던 비슷한 유사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관건의 관건은 뭐냐면 요 단어.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뜨라는 글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들을 우리한테 줄 수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일단 뜨라는 발음으로 읽히는 단어가 얘를 포함해서 시험에서 총 3가지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빈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뜨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뜨가 있죠.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개 봤잖아요.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마치 약속이라고 했듯이 뜨가 나오자마자 얘는 뒤에다가 어떤 명사를 추가해서 이러한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이어주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뜨가 있었습니까? 사람 인자와 같이 생겼지만 앞에 있는 요건 두 개인 획. 그렇죠. 이렇게 생긴 떠는 앞에다가 수로거나 동사 이런 걸 넣어준 다음에 뒤에 부분에다가 어떤 거? 정도보를 넣어주기 위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먹는데 매우 빨랐습니다. 속도가. 吃得很快 이런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출제 빈도가 낮지만 그래도 종종 출제가 된다.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뜨입니다. 얘는 보통 역시 동사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그렇죠. 동사가 뒤에 부분에 나오고 수로가 뒤에 나온 다음에 앞에 부분에 어떤 수식어를 넣어서 이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그 뜨어가 되겠습니다. 굳이 나는 한국어로 설명을 해야지 요 뜨어가 어떤 느낌인지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앞에 붙는 요 단어에다가 어떻게, 어떠히 요런 느낌을 추가해주는 단어가 땅 지자처럼 생긴 요 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그러면 느리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만뜨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느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도 문장 속에서 수로 앞부분에 이 덩어리가 쓰여야 되겠구나. 괜찮아요. 지금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 단어가 뭔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덩어리는 수로 앞에 쓰이는 거겠구나. 수로 동사로 쓰일 단어를 찾아봤더니 요 있네. 그렇죠. 쥐라는 단어 들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걸 들 때 보통 쥐라고 많이 쓰냐? 손을 들다, 손을 들어 올리다 이겁니다.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을 때 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건데 그러면 쥐 뒤에 어떤 명사를 넣었더니 무엇인가를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구나. 손을 들어 올렸다는 얘기겠구나.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이 손을 들었다라는 얘기인데 들다라는 이 동사 앞에다가 어떤 수식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으나 뜨랑 같이 포함이 되어서 출제된 이 덩어리를 넣어줘야 되겠다. 정답은 姐姐 뜨 들었습니다. 举起了손 누나는 언니는 이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단어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읽냐? 하이시오라고 읽습니다. 하이시오 수줍다. 부끄럽다 라는 단어였는데 여기에다가 뜨를 붙여줬기 때문에 수줍게, 부끄럽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는, 누나는 부끄럽게, 수줍게 손을 들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관건적인 건 뭐다? 뜨라는 땅 지자 뜨가 들어갔을 때는 뒤에 부분에 동사가 나온다가 기본기에 항상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쓰기 부분에 두 번째 파트에서 단어를 주고 우리한테 이 단어를 보고 또 옆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연관된 표현의 문장을 하나 만드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매회 시험에 5개가 나오는데 우리 2017년 바로 앞부분의 전타임에 4분기에 나왔던 출제된 단어 종류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2월에서는요 동사 3개, 명사 1개 그리고 형용사 1개가 나왔고요. 11월에는 동사 2개, 명사 2개 그리고 형용사 1개
역시 10월 제일 첫 번째 4분기 달에는 동사 2개, 명사 2개, 형용사 1개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떻게? 그렇죠. 동사가 아직도 우세, 동사 문제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건 우리 학원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그 교재 내부에서 동사 족보 단어 가운데서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거기 뒤에 나와 있는 예문을 외우기가 너무 많고 힘들어서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나한테 뭔가 팸플릿이거나 혹은 틀을 하나만 짜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짜리 동사가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얘들로부터 문장을 만들 때 이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전반적인 틀과 문장에 이루어지는 규칙을 알아줘야지만 더 쉽게 작문을 할 수 있답니다.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 캡처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요 문장들, 요 단어들 이렇게 문장 속에서 쓰인다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첫 번째, 벗다라는 의미의 동사 투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문장에서 이렇게 작문을 하면 가장 쉽습니다. 누가 바 무엇을 투어디어 벗어버렸습니다 라고 쓰세요. 그래서 사람이 옷을 벗거나 혹은 옷이 벗겨져 있는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이 사람은 옷을 혹은 외투를 벗어버립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꽈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떤 물건을 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꽈라는 단어는 옷을 걸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다가 거는 거 아니잖아요. 어딘가에다가 꼭 거는 그림이 동반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때문에 이 단어 뒤에는 어디에다가 걸었는지라는 내용을 살짝 붙여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작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꽈, 짤, 어디에다가 걸었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게 가장 쉽고 편리하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걸었는데 옷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挂在衣架上 혹은 또 벽에 걸었습니다. 挂在墙上 문에 걸었습니다. 挂在门上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 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들다가 다른 단어였는데 머리 위로 높이 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거는 주의였지만 여기서 다에는 뭐냐? 물건을 손으로 받쳐서 드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물건을 들 때 그냥 또 역시 빈 채로 이렇게 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꼭 손에 뭔가가 닿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물의 명칭을 다이 뒤에 넣어서 다이 이것 하면 이것을 들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혹은 쇼파라는 그림이 같이 보였어요. 그러면 다이 샤파. 그럼 이 사람들은 함께 다이 샤파라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가장 쉽다. 네 번째 단어 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닦다라는 표현입니다. 닦다는 청소에 관련한 청소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함과 깔끔함과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이 단어를 문장 속에서 차得很干净이라고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 그 문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옆에 같이 출제가 되는 그림과 부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단어 있을 때 차得很干净인데 이 단어에 무엇을 닦았는지라는 목적어를 써줄 때 앞에다가 써줄지 뒤에다가 써줄지 차를 두 번 써줄지 내가 정도보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쓰기 작문을 할 때는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는 무엇인가를 역시 닦고 있어야 된다. 그냥 차 어떤 사물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굳이 더 써주고 싶다. 그러면 요걸 다 쓴 다음에 뒤에다가 한 번 더 붙여주세요. 이걸 닦습니다. 擦得很干净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러면 틀릴 일이 거의 없다. 가능성이 제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요 단어도 시험에 2017년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을 건데 장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맛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맛보는 건 이 음식을 먹는 그 행동만 얘기하는 거지 한 번만 맛봐 주세요. 잠깐 먹어보세요 라는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더 자연스럽게 이보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장이샤 역시 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음식에 그림이 등장할 거다. 그러면 그 음식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다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尝一下我做的菜尝一下我的菜都可以 자, 6번 단어 보겠습니다. 싱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이라는 뒤에 부분에 목적어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깨다,
깨어났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뒤에 부분에 이 단어가 출제가 된다면 절대 never 목적어로 넣지 말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깨어나다, 꿈속에서 나왔다, 일어나다라는 뒤에 방향보 이렇게 넣어줍시다. 그냥 주어만 넣어서 이 사람이 醒过来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았습니다. 차이라는 단어입니다. 알아맞추다, 무엇인가를 추측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역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편하냐? 니 차이 하고 나서 뒤에 부분에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인가를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박스거나 통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이라는 단어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니 차이 너 맞춰봐. 뒤에 있는 내용 这是什么? 이게 뭘까? 이 박스가 뭘까? 라는 식으로 내용을 붙여주면 가장 쉽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니 차이 무조건 써준 다음에 이런 내용,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이거 뭐게? 라고 알아맞혀봐 라는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문장이다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본 4급 쓰기 내용이었고요. 1월 시험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再见!